오늘의 이야기. 조선 최연소 병조판서의 비극 남이 장군 28세의 불꽃.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1441년 세종 23년 한양의 하늘이 핏빛으로 물듭니다. 거대한 붉은 혜성이 도성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범의 기운이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태종 대왕의 외손자이자 세종의 조카인 남이가 태어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동자가 겹으로 된 중동을 가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중동은 영웅이나 황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예언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나 밝게 빛나는 별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법이다.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처절했던 28년의 기록. 그 첫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는 정성공주의 손자로 왕실과 깊은 인척 관계를 맺은 종친이었습니다. 왕실의 핏줄인 그는 궁궐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단 옷보다 활과 칼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주변에는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년 남이는 길에서 검은 기운을 봅니다. 예쁜 처녀의 목을 감싸고 장난을 치는 원혼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조를 왕으로 만든 1등 공신 걸람의 딸이었습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보며 걸람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남이는 주저없이 걸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허공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천한 귀신이 어디 왕실의 권위 앞에 머무느냐. 그의 호통 한 번에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걸람의 딸은 남이의 늠름한 모습에 첫눈에 반합니다. 이 사건으로 남이는 권력의 핵심인 걸람의 사위가 됩니다. 세조의 사촌 형제인 남이가 세조의 오른팔과 가족이 된 것입니다. 1457년 세조 3년 세조는 직접 인재를 뽑기 위해 묵과를 엽니다. 전국의 무사들이 집결한 가운데 17세의 남이가 등장합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화제였습니다. 왕실 종친이 무관이 되겠다고 시험장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핵심은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사였습니다. 남이는 전력 질주하며 화살 3발을 동시에 뽑았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3발의 화살이 관역에 박혔습니다. 놀랍게도 3발 모두 정중앙. 앞서 박힌 화살의 깃을 뒤에 화살이 쪼개버리는 신기를 보여줍니다. 세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네, 아우, 남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신궁이로구나. 남이는 최연소 나이로 묵과장원 급제를 차지합니다. 세조는 그날 이후 남이를 옆에 끼고 살았습니다. 둘은 사촌 형제였지만 세조는 남이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남이에게는 당시 최고 무기인 화차의 핵심 비밀까지 전수했습니다. 1467년 세조 13년 조선의 북쪽 끝 함경도는 폭풍 전야였습니다. 그곳은 거칠고 야성적인 땅이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기반이 된 곳이지만 한양과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곳의 진짜 주인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그 땅을 지배해온 강력한 토호 세력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자가 바로 이시해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함경도의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중앙 집권을 원했습니다. 함경도의 토호들을 누르고 한양의 관리들을 내려보내 다스리려 했습니다. 북방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여진족을 막아내며 이 땅을 지켰는데 한양의 양반 놈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땅을 뺏으려 한다. 이시에는 이들 끓는 분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정의 간신들을 몰아낸다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속셈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나아가 함경도를 조선에서 독립시키려는 야심이었습니다. 이시에가 깃발을 들자 불만 세력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반란군의 수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함경도 전체가 조정의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함경도의 지형은 험준했고 반란군은 그곳 지리에 통달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선봉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26세의 젊은 장군 남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가서 저 오랑캐 같은 자들의 심장을 찌르겠습니다. 세조는 남이를 총사령관 귀성군의 선봉장으로 임명합니다. 함경도에 도착한 남이는 전황을 분석했습니다. 적은 많고 우리는 적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했습니다. 남이의 전략은 대담했습니다. 뱀의 머리만 자르면 몸통은 죽는다. 그는 가장 날래고 용맹한 정예 기병 300명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시의 본진이 있는 북청으로 직행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 남이의 결사대는 적진 한복판으로 돌진했습니다.
사방에서 적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남이는 선두에서 말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신같은 활솜씨로 어둠 속에서 적의 지휘관들만 저격했습니다. 남이의 칼날이 번쩍일 때마다 적장들의 목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북방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반란군은 남이의 기세에 눌려 공포에 질렸습니다. 결국 대장 이시에는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붙잡혔습니다. 3만 대군을 무너뜨린 것은 남이와 300명의 결사되었습니다. 이 눈부신 승리로 남이는 26세에 적개공신 1등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시에의 반란이 진압되자 조정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북쪽 국경에는 더 오래된, 더 지독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압록강 너머에는 조선이 수십 년간 잡지 못한 악기, 여진족 추장 이만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 시절부터 조선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와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조차 그를 잡기 위해 대군을 보냈지만 이만주는 번번이 험준한 산속으로 숨어 조선을 비웃었습니다. 세조는 결단했습니다. 내 생전에 저자의 목을 보고야 말겠다. 세조는 젊은 호랑이 남이에게 정권을 맡깁니다. 이만주의 숨통을 끊어 조선의 자존심을 세워라. 1467년 9월 25일 남이가 이끄는 정예 기병대가 압록강변에 집결했습니다. 날씨는 이미 초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남이는 병사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말발굽에 가죽과 천을 겹겹이 감싸라. 단 한 마리의 말 울음소리도 허용하지 않는다. 소리를 죽인 유령 같은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얼어붙기 시작한 압록강을 건너 적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남이는 직접 선봉에 서서 길을 열었습니다. 병사들은 입에 나무 막대기를 물고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수십 년간 누구도 넘지 못한 적의 경계선을 남이는 단 하룻밤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1467년 9월 29일 새벽 여진족의 본거지인 올미부는 평온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군이 이 험한 길을 뚫고 올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남이 장군의 신호탄이 새벽하늘을 갈랐습니다. 정군 돌격하라. 남이의 기병대가 폭풍처럼 부락을 덮쳤습니다. 잠결에 뛰쳐나온 여진족 전사들은 남이의 칼날 앞에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남이는 혼란 속에서도 오직 한 명을 쫓았습니다. 바로 늙은 여우 이만주였습니다. 이만주는 아들들과 함께 도망치려 했으나 남이가 쏜 화살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남이는 말에서 내려 직접 이만주의 목을 베었습니다. 세종시대부터 이어져 온 조선의 한이 남이 장군의 칼끝에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승리는 조선을 뒤흔들었습니다. 명나라조차 해결하지 못한 여진족의 거물을 조선의 젊은 장군이 단숨에 해치웠기 때문입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남이에게 세조는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네가 우리 가문의 영광을 다시 세웠구나. 1468년 초 이 공로로 남이는 27세라는 나이에 병조판서가 됩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연소 국방부 장관. 남이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나 밝았기에 어둠 속에서 그를 시기하는 자들의 눈빛도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1468년 9월 강력한 태양이었던 세조가 승하합니다. 그의 아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예종의 마음속엔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조는 늘 아들인 예종보다 사촌인 남이를 더 칭찬했습니다. 남이는 나를 닮아 용맹한데 너는 왜 그리 나약하냐. 이 말은 예종에게 지울 수 없는 열등감이 되었습니다. 예종이 왕이 된 첫날 가장 먼저 한 일은 남이의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남이의 관직을 낮추고 그를 궁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왕실 동친이자 영웅이었던 남이는 한순간에 경계 대상 1호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던 예종은 이제 남이의 사소한 숨소리조차 반역으로 보려 했습니다. 간신 유자광은 남이의 빛나는 천재성을 시기했습니다. 그는 남이가 백두산에서 읊었던 시를 떠올렸습니다. 남아 20의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이 시는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기백이 담긴 시였습니다. 유자광은 예종을 찾아가 시 구절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글자는 달랐습니다. 평정할 평자에 획 하나를 더해 얻을 득으로 고쳤습니다. 남아 20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면 전하, 남이가 왕위를 찬탈하려 합니다. 예종은 기다렸다는 듯 남이를 체포합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는 남이를 죽일 명분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1468년 10월 남이는 혹독한 국문을 받습니다. 다리 뼈가 으스러지고 손톱이 뽑혔습니다. 유자광은 비웃으며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남이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몸은 갈갈이 찢겨도 내 충심은 하늘이 지켜볼 것이다. 처형 당일 한양의 저작거리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남이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대낮의 하늘에 다시 한번 거대한 붉은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무덤이 될 땅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태어날 때 나타났던 그 별이 죽음의 날 그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의 나이 겨우 28세였습니다. 남이 장군이 죽은 뒤 조선의 북방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남이 장군을 그리워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원호는 때로 무서운 신령이 됩니다. 백성들은 남이 장군의 한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길 빌었습니다. 무속인들은 장군을 남이 대신이라 부르며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탄 장군의 영혼이 위기에 처한 백성들의 꿈속에 나타나 앞길을 비췄습니다. 세월은 흘러 1818년 순조 18년이 되었습니다. 남이가 역적으로 몰려 죽은 지 35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순조대왕은 캐캐묵은 역사 기록을 다시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한 줄의 시 때문에 꺾인 천재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남이의 충심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구나. 왕의 명령으로 남이의 모든 죄명은 씻겨 나갔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고 장군의 묘소에는 비로소 충무라는 시호가 새겨졌습니다. 별이 떨어진 지 3세기가 지나서야 조선은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28세 꽃다운 나이에 사라진 붉은 혜성. 그는 비록 짧게 살았으나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불의에 굽히지 않는 조선 장부의 기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찾는 가평의 남이섬에도 서울 용산의 사당에도 그의 숨결은 남아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기에 비극을 맞이했던 영웅. 하지만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북방의 호랑이. 지금까지 조선의 가장 뜨거웠던 별. 남이 장군의 일대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하루설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